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68세 할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단 하루 만에 제압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는 진짜 고통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사연들까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 전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30분 서울 한복판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68세인 이 할머니는 남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이미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료 법률 상담 일정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주 3회씩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소집 공문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낡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색이 벗겨진 이 만년필에는 특별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문구였죠. 할머니는 이 만년필을 손에 쥐며 매일 오늘도 무사히 라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 만년필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라는 딱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말이죠. 며느리 이름은 수연이었어요. 33세인 수연은 한 대기업 마케팅부 대리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은 그 안정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7살 아들 준우를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한 수연의 남편 민호는 지방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사실상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최근 몇 달 동안 수연의 행동은 이상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가끔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았고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유를 물어봐도 괜찮다, 바쁠 뿐이다 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 불안감으로 인한 손떨림, 우울감으로 인한 식욕부진. 이 모든 것이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는 걸 할머니는 경험상 알고 있었어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수연이 회사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료들 이야기, 재미있었던 프로젝트 이야기들을 종종 했는데 언제부턴가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주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날 할머니의 무료 법률 상담 장소는 특별했어요. 바로 수연이 다니는 회사 건물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였거든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머니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점심때 수연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직접 컨디션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오전 9시 할머니는 법률 상담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수연 생각이 났어요. 며느리의 상태가 걱정스러웠거든요.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할머니의 마음은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담받으러 온 사람은 40대 여성 청소노동자였어요.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했죠. 선생님, 저희 회사가 3개월째 월급을 안 줘요. 그런데 사장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이런 사연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힘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임금 체불은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신고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수연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오후 12시 할머니는 약속보다 30분 일찍 상담을 마치고 수연의 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수연에게 미리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깜짝 도시락을 준비해서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할머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수연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야, 박대리, 3억을 날렸어. 3억. 너 때문에 우리 팀 평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잖아. 그 남자는 45세의 오태준 부장이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부장으로 회사에서는 성과에 목매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그는 평소에도 부하 직원들을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날의 행동은 선을 완전히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수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하지만 오태준 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검토는 무슨, 아이 핑계 대지 말고. 남편이 지방 근무라며. 그럼 애초에 애를 가지지 말았어야지. 회사가 내 육아원이야. 할머니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 발언이었거든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엄마라는 이유로 모욕을 주는 것이었죠.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몇몇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태준 부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가정사까지 내가 다 알아야 하나? 남편 돈 벌어 오는 거 맞아? 너희 집 월세는 제대로 내고 다니는 거야. 애가 아프다고 맨날 조퇴하고 야근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럼 회사 그만둬. 여기 너 같은 사람 자리 없어. 이제 완전히 사생활 침해였습니다. 게다가 수연의 경제적 상황까지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수준이었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상태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는 무슨, 사과부터 제대로 해. 무릎 꿇고 사과해. 여기서 지금 당장.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수연은 정말로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치마를 입고 있던 수연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업무가 내부라면 절차부터 내부답게 합시다. 차분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수연의 시어머니였죠. 할머니는 68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로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오태준 부장은 갑작스러운 방해에 짜증을 냈어요. 누구세요? 여기 직원 가족이라고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는 중요한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팀과 보안팀을 불러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프로토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프로토콜? 외부인이 우리 회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오태준 부장은 흥분해서 보안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를 강제로 내보내려고 했죠. 여보세요? 보안팀이요? 1층 로비에 외부인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즉시 조치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비원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죄송합니다만 회사 내부 업무에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지갑에서 2장의 카드를 꺼냈어요. 첫 번째는 변호사 신분증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두 번째는 지주회사 계열 핵심 자회사 감사위원 겸 사회이사 위촉장입니다. 순간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보안팀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급히 달려온 인사팀 직원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태준 부장도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즉시 감사실과 윤리경영실을 호출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법정에서 싸워온 변호사의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공식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 통보서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용해 본 듯 익숙하게 서류를 다뤘어요. 현장 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목격한 증인 확보, CCTV 영상 보전, 피해자 진술 녹취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황급히 물어봤어요. 감사위원님, 혹시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긴급 상황에서는 사전 연락 없이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법조항까지 정확히 언급하며 자신의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태준 부장은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였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직원을 독려한 것뿐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이 단순한 업무 지시인가요? 할머니의 반박에 오태준 부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때 감사실과 윤리경영실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의 핵심 부서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부터 받겠어요.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로비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30대 여직원이었어요. 부장님이 수연 대리에게 소리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특히 수연 대리가 아이 때문에 조퇴하거나 연차를 쓸 때면 항상 엄마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증인은 40대 남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수연 대리에게 남편이 제대로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애는 왜 낳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수연 대리가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세 번째 증인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난달 회식에서 부장님이 수연 대리 어깨에 손을 올리고 혼자서 애 키우느라 외롭지 않냐고 하시면서 그때 수연 대리가 정말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오태준 부장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질려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다른 팀 대리였어요. 수연 대리가 야근을 거부하면 애 핑계 대지 말라고 큰 소리 치시고 업무 분담도 유독 수연 대리에게만 과도하게 주셨어요. 다른 팀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데 수연 대리만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섯 번째 증인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부장님이 수연 대리 개인 카카오톡으로 새벽이나 주말에도 업무 지시를 하셨어요. 애 재우고 일해라. 주말인데도 회사 생각을 해야지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셨죠. 할머니는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그리고 감사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피해자의 개인 기기에서 관련 메시지들을 보존해야겠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해 주세요. 이때 감사실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오태준 부장의 성과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감사실 차장이 할머니에게 보고했습니다. 감사위원님, 오태준 부장이 말씀하신 3억 손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고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광고 대행사와 계약할 때 실제보다 과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접대성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둔갑시켜 처리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소위 말하는 부풀리기를 한 거죠.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 부장은 지난 분기 실적을 3배 가까이 부풀려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는 1억 정도의 매출 효과였는데 3억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정기감사에서 이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수연 대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네. 대행사와의 계약서, 실제 성과 보고서, 그리고 내부 회계 자료를 대조해보니 명확합니다. 또한 접대비로 사용한 비용들도 업무와 무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람을 누르면 숫자도 일그러지는 법입니다. 오태준 부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까지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수연의 차례였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연아,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수연은 그제서야 억눌려 있던 감정을 터뜨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부장님이 저한테만 유독 심하게 하셨어요. 다른 동료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저에게만 큰 소리 치시고. 언제부터 그랬니? 3개월 전부터요. 제가 준우가 아파서 하루 조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엄마 자격이 없다. 회사에 피해를 준다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구나. 네. 민호 오빠도 지방에 있어서 걱정만 끼쳐드릴까 봐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연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있니? 네. 주말에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시고 새벽에도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던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는 어땠니?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술 마시신 부장님이 제 개인사를 계속 캐물으시고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온다.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있었니? 신체 접촉도 있었어요. 어깨에 손을 올린다거나 회식이 끝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시면서 팔을 잡으시려고 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성희롱까지 포함된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모든 증거와 진술이 수집된 후 할머니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오태준 부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처분하세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인사팀 차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감사위원님, 절차적으로 먼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징계는 조사 완료 후 진행하면 되고요. 할머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인사팀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태준 부장은 당일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입도 금지됐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택대기 명령을 받았어요. 그와 동시에 수연에 대한 보호 조치도 즉시 시행됐습니다.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고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도 준비됐어요. 또한 다른 부서로의 임시 전보도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이 할머니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의 이름은 최연자였습니다. 1957년생으로 올해 68세가 된 연자 할머니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당시 40세였던 연자는 한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했지만 여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됐어요. 아줌마들은 집에나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이든 여자를 써주겠어. 당시 상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연자는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힘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말이죠. 하지만 연자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분노와 절망을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야간대학에 입학했어요. 법학과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연자의 다짐이었어요. 낮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까지 병행하면서 말이죠.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남편은 나이도 많은데 무슨 공부냐 며 만류했고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나서는 게 아니다 라며 핀잔을 줬죠. 하지만 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고 지하철에서도 법전을 들고 다녔습니다. 2000년 43세의 대학을 졸업한 연자는 바로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갔어요. 주변에서는 미쳤다 고 말렸지만 연자는 꿋꿋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06년 49세의 나이에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최고령 합격자 중 한 명이었어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공부한 후 2008년에 정식 변호사가 된 연자는 특별한 선택을 했어요. 돈 되는 사건들을 맡지 않고 오직 노무 분야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한 거였죠. 나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다. 그게 연자의 마음이었어요. 그 후 17년간 연자는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무료 변론도 마다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비로 소송 비용을 대주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연자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 내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15년부터는 여러 대기업의 사회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업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바로 수연이 다니는 회사의 계열사 감사위원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연자가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연자가 매일 들고 다니는 만년필에 새겨진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는 문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10년 연자가 맡은 첫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간호사가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여성은 연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사람답게 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말을 듣고 연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만년필에 그 문구를 새겨 넣었고 매일 그 만년필을 보며 자신의 사명을 되새겼던 거예요. 오태준 부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그날 저녁, 연자는 수연과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수연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야. 연자는 수연을 꼭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연은 그제서야 지방에 있는 남편 민호에게도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민호는 즉시 회사에 서울 발령을 요청했고 급한 대로 휴가를 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보, 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 우리는 부부잖아. 민호도 자신이 멀리 있으면서 아내의 고통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했어요. 부부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7살 준우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어요. 최근 몇 달간 엄마가 자주 울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걸 어린 나이에도 알아챘거든요. 엄마, 이제 괜찮아?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에게까지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응,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주셨거든. 오태준 부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연자는 직접 조사에 참여하면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CCTV 영상 분석이었어요. 지난 3개월간의 로비, 사무실, 엘리베이터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오태준 부장이 수연에게 소리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포착됐어요. 둘째, 수연의 개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새벽 시간과 주말에 보낸 업무 지시 메시지들이 수십 건 발견됐어요. 셋째, 동료들의 추가 증언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직원들도 점차 용기를 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오 부장님이 수연 씨를 박주부라고 부르면서 모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부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또 다른 동료는 이런 증언을 했어요. 수연 씨가 아이 때문에 조퇴할 때마다 엄마 자격도 없는 년이 뭔 조퇴냐고 큰 소리 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말릴 용기가 없었어요. 넷째,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됐어요. 감사실에서는 오태준 부장의 지난 1년간 성과 보고서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대조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광고 효과를 실제보다 300% 과대보고, 접대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허위 처리, 대행사와 담합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 이 모든 것이 수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다른 사건들도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긴급하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어요. 모든 관리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계획됐습니다. 또한 익명 신고 시스템도 도입됐어요. 직원들이 언제든지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전담 상담사도 배치됐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사회이사인 연자의 권고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제로 정책을 선언했고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확히 사건 발생 2주 후에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오태준 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인정됐고 회계 부정 의혹도 상당 부분 확인됐습니다. 연자는 조사 결과를 받아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대로군요. 이제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야겠어요. 오태준 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동시에 회계 부정 혐의로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인 수연에 대해서는 즉시 보호 조치가 취해졌어요.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새로운 부서에서는 경험 많은 선배가 멘토로 배정됐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지원도 제공됐어요.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전문 상담사와의 정기 면담을 받을 수 있게 됐죠. 2025년 10월 28일 정확히 사건 발생 한 달 후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오태준 부장에 대해 해고 처분을 결정했어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중징계 해고였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성과급도 모두 환수됐어요. 허위 성과 보고로 받은 돈이었기 때문이죠. 오태준 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고 회사는 필요시 모욕죄와 강요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가 내려졌어요. 회사는 오태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관련 기관에 회계 부정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수연은 새로운 부서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새 부서의 팀장은 40대 여성으로 워킹맘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수연 씨, 여기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조퇴해야 하고 육아 때문에 야근이 어려우면 업무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수연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새 부서에서 수연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창의력도 돌아왔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멘토로 배정된 선배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왜 그동안 이런 대우를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민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내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반성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멀리 있다고 해서 너한테 무관심했구나. 민호는 즉시 회사에 서울 발령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다고 했지만 민호가 끈질기게 요청한 결과 6개월 후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내와 아이를 도왔어요. 수연의 회복을 위해 함께 상담도 받고 육아 부담도 나눠서 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하자.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소통도 훨씬 많아졌어요.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건 7살 준우였어요. 엄마가 밝아지자 아이도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웃네. 준우의 순수한 말에 수연은 새삼 깨달았어요. 자신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 말이죠. 그래, 엄마가 이제 행복해졌거든. 준우는 할머니에게도 고마워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도와줘서 엄마가 행복해졌어. 아이의 순수한 고마움에 연자도 뭉클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2026년 10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첫째, 수연은 회사에서 우수리더상을 받았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였죠. 특히 워킹맘들을 위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해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연 대리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회사 전체의 업무 환경이 개선됐어요. 상을 받는 자리에서 임원이 한 말이었어요. 둘째, 수연이 다니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제로 기업으로 인증받았어요.
연자가 권고한 여러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결과였습니다. 셋째, 민호는 예정보다 빨리 서울로 발령받았어요. 가족이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거죠. 넷째, 준우는 학교에서 가장 밝고 활발한 아이로 변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행복해지자 아이도 자연스럽게 밝아진 거였어요. 이 사건 이후 연자는 여러 방송과 강연에 초대받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님, 왜 인터뷰를 거절하시나요? 좋은 사례를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연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도가 사람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몇 차례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죠. 피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오태준 부장은 해고된 후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이력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작은 업체에 취직했지만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오태준은 나중에 수연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어요. 이미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이 대폭 개선됐어요.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고 신고자 보호 제도도 강화됐습니다. 둘째, 관리자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모든 팀장급 이상은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제도가 확대됐어요. 심리상담, 법률 지원, 업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어요. 단순한 주의나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됐습니다. 수연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30대 남성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연 대리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50대 여성 청소노동자는 이런 증언을 했어요. 저희 같은 하위직 직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연자는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을 모르면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제도의 승리가 더 의미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이 알아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해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26년 겨울 수연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연자, 수연, 민호 그리고 8살이 된 준우까지 4명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준우가 할머니의 만년필을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법. 연자는 준우를 무릎에 앉히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그게 할머니가 해온 일이야. 준우가 다시 물어봤어요. 사람을 살리는 법이 뭐예요? 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줬어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는 엄마를 살려주신 거네요. 그 말에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연이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도 덧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요. 연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수연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내가 한 건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연자의 용기와 실력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다는 걸 말이죠. 2025년 현재 68세의 연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주 3회 무료 법률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 기업의 사회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자의 스마트폰에는 매일 감사 인사가 들어와요. 그동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들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저희 회사에도 선생님 같은 분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연자는 보람을 느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수연은 지금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하 직원들을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여요. 아이가 아플 때는 당연히 조퇴할 수 있게 해주고 야근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정시 퇴근을 권장합니다. 팀장님 덕분에 정말 일하기 좋아요. 부하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수연은 또한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호는 서울로 발령받은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회사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게 됐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요즘 정말 많이 놀아줘요. 준우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준우는 이제 9살이 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장래 희망은 할머니처럼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수연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됐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업들이 예방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한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를 더욱 강화했고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연자는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은 참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해요.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자는 40대 중반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68세인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둘째,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연자는 여러 번의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고 꿈을 이뤘어요. 셋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넷째, 제도의 힘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선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되면 진짜 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연자 할머니처럼 직접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작은 영역에서라도 연자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가 힘들어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수연이처럼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에게도 연자 할머니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자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람을 살리는 법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연자 할머니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